일부 검은 수요일 더 블랙 웬즈데이 30일 김종영의 포커페이스 저건 이성이 아니라 분노다. 더블업 버텨 저건 단말마의 비명일세. 김종영 소로스 의 조용하지만 얼음장 같은 한마디에 아비교환에 휩싸여 있던 트레이딩 플로어는 순간 정지했다. 사일러스는 울부짖다 말고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보스. 김종영은 GKI에서 박 팀장의 모욕을 견뎌냈던 순간을 다시 떠올렸다. 그는 그저 버티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 굴욕의 순간 그의 내면에서는 분노가 칼날처럼 벼려지고 있었다. 그는 굴복한 것이 아니라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력이라는 이름의 공격. 지금 눈앞의 12% 금리 인상은 박 팀장이 뱉어낸 가장 추악한 모욕이었다. 이것은 힘미 과시가 아니었다. 이것은 논리가 파괴된 자가 내지르는 마지막 폭력이었다. 김종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패닉에 빠진 자신의 팀원들을 바라보았다. GKI에서 자신을 비웃던 동료들처럼 그들은 지금 광기라는 비논리적인 폭력 앞에서 이성을 잃고 굴복하려 하고 있었다. 여기서 물러서면 GKI에서 도망친 것과 다르게 뭐지? 그는 이 싸움이 논리와 오만의 싸움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지금 오만이 논리를 이기기 위해 스스로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김종영의 얼굴은 여전히 완벽한 포커페이스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GKI 옥탑방에서 절규하던 그날의 김종영처럼 처절한 투쟁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여러분은 저 숫자가 두려운가? 그가 조용히 물었다. 아니, 그는 스스로 답했다. 저들은 우리가 두려운 걸세. 그는 스탠리 드러켄밀러를 바라보았다. 드러켄밀러는 창백했지만 유일하게 공포에 질리지 않고 보스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스탠리, 저건 이성이 아니라 분노다. 그는 모니터에 붉은색 12%라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분노에 사로잡힌 자는 이길 수 없네. GKI 위 그 멍청한 팀장처럼 스스로 무너질 뿐이지. 우리는 버티는 게 아니야. 김종영은 GKI에서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완벽하게 겹쳐보았다. 우리는 반격하는 걸세. 보스. 그게 무슨. 사일러스가 더듬거렸다. 김종영은 인터컴을 웅커쥐었다. 그의 목소리가 트레이딩 플로어 전체를 울렸다. 스탠리, 네, 보스. 우리가 가진 남은 실탄 남김없이 전부 투입해. 느낌표. 사일러스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다. 미쳤습니까? 지금 12% 금리에도 시장이 버티고 있는데 버티는 게 아니라고 했네. 김종영이 처음으로 소리쳤다. GKI에서 억눌렀던 모든 울분이 터져나왔다. 저건 12%짜리 비명일 뿐이야. 저들의 분노가 공포로 바뀌기 전에 저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해. 그는 GKI에서 자신의 기획서를 찢어버린 박 팀장의 오만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굴욕을 삼켰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저들의 오만이 스스로를 불태우고 있어. 우리는 그 불에 기름을 붓는 걸세. 그는 관계에 휩싸인 환율 그래프를 노려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우리의 베팅을 2배로 올려. 더블업. 지금 당장. 영국 은행이 숨 돌릴 틈도 주지 마. 그들이 가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붓게 만들어. 셀 에브리띵. 나오. 그것은 이성적인 투자자의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GKI 옥탑방에서 기회만 줘. 다 부숴버릴 테니까. 라고 절규했던 한 남자의 처절한 반격의 포효였다. 드러켄밀러는 전율했다. 그리고 외쳤다. 전 트레이더. 보스의 명령이다. 남은 포지션. 전략 매도. 지금 당장. 퀀텀 펀드라는 거대한 야수가 스스로 목을 긋고 있는 사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달려들었다. 32. 운명의 날 오후 영국 금리 15% 인상. 자멸적인 카드. 런던 시간 1992년 9월 16일 오후 2시 15분. 상황은 영국 정부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넘어 그야말로 지옥으로 치닫고 있었다. 오전에 단행했던 12% 금리 인상이라는 극약 처방은 시장의 공포를 잠재우기는커녕 김종영, 소로스의 더블업 명령을 불러왔다. 퀀텀 펀드를 필두로 한 전 세계의 투기 자본은 12%라는 금리에 겁먹기는커녕 그것을 영국의 단말마로 해석하고 수십억 달러의 추가 공매도 폭탄을 쏟아부었다. 파운드와 환율은 이제 ERM 밴드 한선 따위는 아득한 옛일이 된 채 그야말로 수직으로 낙하하고 있었다. 영국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 지하의 비상경제대책회의실. 공기는 무겁다 못해 질식할 지경이었다. 존 메이저 총리와 노먼 라몬트 재무장관의 얼굴은 아침에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쏟아붓고 있는 겁니까? 추산이 불가능합니다. 총리님. 조지 소로스가 그자가 펀드의 모든 것을 걸고 추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어제 외환보유고라는 방패를 잃었다. 턴 27. 그리고 오늘 오전에 12% 금리 인상이라는 첫 번째 칼을 썼다. 턴 28. 하지만 그 칼은 빗나갔고 오히려 상대에게 더블업이라는 자신들의 심장을 찌를 두 번째 칼을 쥐어준 꼴이 되었다. 턴 31. 영국 은행 총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총리님, 더 이상 시장 개입은 무의미합니다. 남은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항복하자는 겁니까? 존 메이저 총리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저 하찮은 투기꾼 놈에게 대영 제국이 굴복하자는 거냐고요. 그의 눈은 GKI에서 찍힌 기획서를 바라보던 박 팀장의 눈처럼 이성을 잃고 분노로 충혈되어 있었다. 김종영이 예측했던 그대로였다. 그들은 경제를 포기할지언정 자존심을 포기할 수 없었다. 아직 카드가 남았습니다. 노먼 라몬트 재무장관이 마치 홀린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저들이 12%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저들의 펀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금리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여. 저 투기꾼들도 결국 돈을 빌려서 공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그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들의 펀드를 우리가 파산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경제 관료의 판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GKI 위박 팀장이 김종영을 향해 인격 모독을 넘어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기 직전에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모습이었다. 저 녀석을 회사에서 잘리게 만들겠다는 분노가 저 녀석의 펀드를 망가뜨리겠다는 분노로 치환된 것이었다. 금리, 총리가 마른 입술을 핥았다. 15%로 올려. 네, 당장 15%로 올리라고 하시오. 저 투기꾼 놈들에게 감히 영국을 상대로 덤빈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란 말이오. 오후 2시 30분, 퀀텀 펀드의 트레이딩 플로어. 이미 더블업 명령으로 광란의 매도 파티가 벌어지고 있던 그 순간. 세 번째 속보가 모든 모니터를 뒤덮었다. 영국, 기준금리 15%로 추가 인상. 오늘 하루에만 두 번째. 이번에는 아무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아무도 패닉에 빠지지 않았다. 사일러스조차 입을 벌린 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모든 트레이더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리고 후흡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15%, 15%래.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의 마지막 발악이 너무나도 처절하고 비논리적 이어서 터져 나오는 허탈한 비웃음이었다. GKI 위박 팀장이 찍힌 기획서 앞에서 논리 대신 내 주제를 알라고 소리쳤던 그 순간. 김종영이 속으로 느꼈던 바로 그 감정. 이 사람은 졌다. 모든 시선이 김종영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 표정이 없었다. 그는 이 순간을 GK에서 모욕을 당했던 그날부터, 아니 어쩌면 이 몸에 빙의한 그 순간부터 기다려왔다. 영국 정부가 스스로의 손으로 논리를 포기하고 오만을 택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완벽하고도 자멸적인 카드. 김종영이 조용히 읊조렸다. 그는 알았다. 이 전쟁은 이제 끝났다. 3부 검은 수요일 더 블랙 웬즈데이 33 승리의 확신 끝났다. 김종영 소로스 위 선언. 트레이딩 플로어를 뒤덮었던 경악과 공포, 그리고 그 공포가 임계점을 넘자 터져 나왔던 허탈한 비웃음. 그 모든 소리가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수백 명의 트레이더와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이 모인 거대한 공간은 이제 묘지보다 더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이들의 시선은 단 두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하나는 모니터 상단에서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붉게 깜박이는 UK 인터레스트 레이트 15%라는 속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모든 광기의 한가운데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는 단 한 사람. 조지 소로스, 아니 김종영이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완벽한 포커페이스였다. GKI에서 박 팀장이 그의 면전에 대고 내 주제를 알라고 소리쳤을 때 그 모욕을 온몸으로 견뎌내던 바로 그 무표정이었다. 그는 이 순간을, 이 감각을 뼛속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논리가 완벽하게 파괴된 자, 자신의 권위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존재 기반, 경제마저 파괴하는 자의 마지막 발악. GKI 위 박 팀장은 논리, 김종영의 기획서를 찢어버리는 폭력을 택했다. 지금 영국 정부는 논리, 자국 경제를 찢어버리는 금리 15%라는 경제적 폭력을 택했다. 본질은 정확히 같았다. 이것은 힘위 과시가 아니다. 이것은 패배의 증거였다. 사일러스가 공포로 말라붙은 입술을 겨우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쥐어짜는 듯했다. 보스, 저들이 15%를 불렀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그의 눈은 청산이라는 말을 애원하고 있었다. 김종영은 그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붉은색 속보창을 응시하고 있었다. GKI에서 찢겨나간 자신의 기획서 조각들을 바라보듯. 그리고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이 광란의 시장 한복판에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끝났다. 네, 사일러스가 되물었다. 뭐가 끝났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싸움. 김종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패닉에 질린 자신의 팀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는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GKI에서 그토록 서고 싶었던 자신의 논리를 펼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였다. 여러분은 지금 저 15%라는 숫자에 겁에 질려 있습니다. 저것이 영국 정부의 결연한 위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우리 펀드를 파산시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관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모두 틀렸습니다. 그는 속보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건 위지가 아닙니다. 저건 항복 문서입니다. 느낌표. 회의실의 모든 이들이 숨을 삼켰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리 15%. 이 이자를 감당하고 살아남을 기업이 영국에 몇이나 됩니까? 이 이자를 내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국민이 몇이나 됩니까? 그의 목소리는 GKI에서 박 팀장에게 반박하지 못했던 그 억눌린 논리를 하나하나 펼쳐내고 있었다.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들은 방금 전 세계를 향해, 우리 펀드를 향해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우리는 경제 따위는 모른다. 우리는 자국 기업이 망하든 국민이 실업자가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오직 하나, 대영제국은 굴복하지 않는다는 낡아빠진 자존심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여러분, 자본은, 돈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불확실성과 비이성입니다. 저들은 방금 자신들이 이성적인 경제 주체가 아니라 분노에 휩쓸린 미치광이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미치광이에게 여러분의 돈을 맡기겠습니까? 아무도 맡기지 않습니다. 김종영은 스스로 답했다.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자본이 영국을 탈출할 겁니다. 저 15%라는 이자에 혹해서 들어오는 돈은 단 1달러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저 15%의 금리 때문에 영국 경제가 확실하게 망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처럼 파운드화를 공매도 할 겁니다. 그는 박 팀장이 찢어버린 기획서를 떠올렸다.
그 기획서가 논리였다. 박 팀장의 내 주제를 알라는 외침이 비이성적인 분노였다. 지금 김종영, 소로스, 의 100억 달러 베팅이 논리였다. 영국 정부의 금리 15%가 비이성적인 분노였다. 오전에 12%라는 칼로 자신의 팔을 찔렀을 때 우리는 더블업으로 응수했습니다. 그건 내 칼이 무섭지 않다는 조롱이었죠. 그러자 저들은 지금 15%라는 칼로 자신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외치기 위해서.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GKI에서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논리가 무너진 자존심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저들은 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통하는 문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보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드러켄 밀러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김종영은 문손잡이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린 할 일을 다 했네. GKI에서 지켰던 내 기획서는 이미 저들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증명되었어. 그는 트레이딩 플로어의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이제 시장이 우리의 일을 대신해 줄 걸세. 우리는 그저 저 오만한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샴페인을 준비하며 들으면 되는 거야. 끝났네. 34. 영국의 항복, ERM 탈퇴 선언. 파운드화 폭락, 김종영, 소로스의 선언이 떨어지고 퀀텀 펀드의 트레이딩 플로어는 기묘한 평온함에 휩싸였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다 죽는다 고 절규하던 그곳은 이제 마치 격렬한 전쟁 영화의 결말을 기다리는 극장처럼 변해 있었다. 아무도 거래하지 않았다. 모두가 모니터 속에서 펼쳐지는 역사를 그저 관람하고 있었다. 런던 시간 오후 2시 30분. 금리 15%라는 뉴스가 전 세계 시장을 강타했다. 김종영의 예측은 한 치위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었다. 보스, 빅터가 경악과 환희가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아무도 파운드화를 사지 않습니다. 매도 물량이 오전에 더블업 때보다 3배, 아니 5배는 더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15%라는 금리는 방어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배는 지금 침몰하고 있다고 알리는 가장 크고 요란한 경고 사이렌이었다. 전 세계의 모든 은행, 펀드, 기업들이 미치광이가 운전하는 배에서 탈출하기 위해 앞다투어 파운드화를 내던졌다. 영국 은행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은 15%라는 최후의 카드를 썼지만 그것이 시장에 아무런 충격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그들은 남은 외환보유고를 쥐어짜내 시장에 쏟아부었지만 그것은 쓰나미를 양동이로 막으려는 꼴이었다. 런던 시간 오후 3시, 파운드화는 ERM 밴드 하한선을 뚫고 마이너스 8%까지 추락했다. 런던 시간 오후 4시, 마이너스 10%가 무너졌다. 영국 은행의 방어선은 존재하지 않았다. 김종영은 자신의 집무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GKI 위 옥탑방을 떠올렸다. 라면에 신김치와 참치를 넣고 고춧가루를 풀어 소주를 들이켜던 그 밤. 기회만 줘. 다 부숴버릴 테니까. 그 절규가 귓가에 생생했다. 아버지, 실력만이 왕도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선 저들의 오만이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까지 피를 흘리며 버텨야 했습니다. 전 GKI에서는 버티기만 했지만 여기서는 버텨냈고 반격했고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때였다.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드러켄 밀러였다. 그의 얼굴은 흥분조차 가라앉힌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보스, 그가 조용히 TV를 켰다. 런던 시간 오후 7시 30분. 시장은 이미 아수라장이 된 채 마감했지만 뉴스는 이제 시작이었다. 화면에는 영국 재무부 HM 트레저리 위공식 문장이 떠 있었다. 그리고 노먼 라몬트 재무장관의 창백하고 완전히 패배한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된 성명을 읽어내려갔다. 현재의 과도한 투기적 공격으로부터 파운드화를 방어하는 것은 영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김종영은 눈을 떴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금일부로 유럽 환율 메커니즘 ERM 위 회원 자격을 일시정지, 서스펜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드러켄 밀러의 숨소리만 들렸다. 또한 금일 발표되었던 기준금리 15%로 위 인상은 즉각 철회하며 금리는 이전 수준인 10%로 복귀할 것입니다. 이것은 항복이었다. 일시정지라는 외교적 수사로 포장했지만 그것은 명백한 백기였다. 굴복하지 않는다던 그들이 투기꾼이라 멸시하던 조지 소로스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었다. 자존심이 논리 앞에, 권위가 실력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성명이 끝나자마자 시간 외거래 시장의 그래프가 화면에 잡혔다. ERM 밴드라는 마지막 족쇄가 풀린 파운드화는 말 그대로 자유낙하했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5%. 그래프는 더 이상 숫자를 표시하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 트레이딩 플로어에서 처음에는 멍한 침묵이, 그리고 곧이어 와,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세상에, 우리가 영국 은행을 이겼어. GKI 위 사무실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승리한 자들의 환호성이 빌딩 전체를 울렸다. 빅터와 사일러스가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고 트레이더들은 책상 위로 뛰어올라가 서류를 허공에 뿌렸다. P&L, 손익, 모니터는 이미 숫자의 의미를 잃었다. 녹색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며 퀀텀 펀드의 계좌에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이 찍히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드러켄 밀러는 환호하는 이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김종영에게 다가왔다. 보스, 그는 더 이상 조지 소로스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신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김종영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창밖의 뉴욕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 표정이 없었다.
GKI에서 당했던 모욕, 옥탑방에서의 절망, 그리고 오늘 얻어낸 이 승리까지. 그 모든 것이 그의 무표정 속에 녹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처절했던 트라우마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로 승화시켰다. 그는 조용히 넥타이를 풀며 자신의 진정한 파트너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그래, 끝났어. 스탠리, 포지션 청산, 천천히 시작하게. 그의 입가에 GKI에서 단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던 아주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우아하게, 3부, 검은 수요일, 더 블랙 웬즈데이. 35, 10억 달러의 사나이, 천문학적인 수익, 영국을 파산시킨 악마라는 비난. 와, 퀀텀 펀드의 트레이딩 플로어는 거대한 환호성으로 폭발했다. 서로 다른 국적과 배경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냉철하다고 자부하던 펀드 매니저들이 어린아이처럼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를 질렀다. 빅터는 책상 위에 올라가 샴페인을 허공에 뿌려댔고 사일러스는 창백하게 질렸던 얼굴에 비로소 화색이 돌아 멍하니 웃으며 젖은 셔츠를 털어내지도 않았다. 서류가 꽃가루처럼 사무실을 뒤덮었고 전화벨 소리와 축하를 외치는 고함 소리가 뒤엉켜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그들은 방금 역사를 만들었다. 아니, 역사를 파괴했다. 대영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버티던 거대한 환상을, 영국은행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들은 단 하루 만에 무너뜨렸다. 김종영은 그 모든 광경을 자신의 집무실 유리벽을 통해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소리가 차단된 수족관을 보는 듯했다. 그는 저 환호의 중심에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보스,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흥분으로 붉어진 얼굴을 애써 감추며 최종 집게 시트를 들고 들어왔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포지션, 청산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얼마든지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김종영의 책상 위에 시트를 내려놓았다. P&L, 프라핏 앤드 로스, 손익 항목의 가장 마지막 줄. 거기에는 김종영이 GKI에서 1년을 일해도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숫자가 아닌 재앙에 가까운 금액이 찍혀 있었다. 총 실현 예상 수익, 플러스 10억 3천만 달러. 10억 3천만 달러.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단 하루 만에 드러켄밀러가 읊조렸다. 정확히는 지난 일주일간의 포지션 구축과 오늘의 단 하루 만에 10억 달러가 넘는 수익입니다.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조지, 당신은 해냈습니다. 김종영은 그 숫자를 덤덤하게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에게 돈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GKI 위박 팀장이 찢어버렸던 자신의 낡은 기획서에 찍힌 승인 도장처럼 보였다. 자신의 논리가 옳았음을, 저들의 오만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10억 달러짜리 증거물이었다. 수고했네, 스탠리. 차분하게, 시장에 충격을 주지 말고 우아하게 청산하게. 알겠습니다. 드러켄밀러가 경외감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퇴장했다. 김종영은 홀로 남아 푹신한 의자에 몸을 기댔다. GKI 옥탑방의 차가운 바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안락함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옥탑방에 머물러 있었다. 아버지, 왕도는 실력뿐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실력을 증명하는 대가는 너무나도. 그의 생각은 다음 날 아침 신문들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검은 수요일 위 여파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대가는 명확한 이름을 가지고 돌아왔다. 보스, 아침 신문들입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비서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전 세계 주요 일간지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파이낸셜 타임스 일면, 영국 은행을 파산시킨 사나이, 더맨 후 브로크 더 뱅크 오브 잉글랜드, 조지 소로스, 파운드와 공습으로 10억 달러 챙겨. 월스트리트 저널, 소로스의 도박, 영국의 굴욕으로 끝나다. 유럽 환율 시스템 붕괴 위기. 뉴욕 타임스, 10억 달러의 사나이, 그는 영웅인가, 약탈자인가. 미국 언론은 그나마 점잖았다. 진짜 비난은 패배한 영국에서 쏟아졌다. 더 타임스, 자본주의의 악마, 조지 소로스, 그의 펀드가 영국의 1년을 약탈했다. 더선, 타블로이드, 흡혈귀, 뱀파이어, 영국 국민의 피를 빨아먹은 이 남자를 보라. 신문 일면에는 조지 소로스의 얼굴, 즉 김종영의 현재 얼굴, 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그것은 승리한 투자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매부리 코, 움푹 팬 눈, 희끗한 머리카락. 모든 언론은 그를 돈에 미친 늙은 유대인 투기꾼으로 묘사했다. 어떤 신문은 그를 파운드화 지폐에서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로, 어떤 신문은 영국 총리를 실에 매달고 조종하는 사악한 꼭두각시 조종사로 그려냈다. 보스, 영국 의회에서 당신을 국가 경제 파괴범으로 규정하고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전화가 불이 납니다. 살인자, 악마라는 협박 전화가. 김종영은 신문을 들어 자신을 악마라고 묘사한 그 조악한 캐리커처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영국을 파산시킨 악마, GKI에서 찢겨진 기획서를 들고 서 있던 자신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거대하고 사악한 이름이었다. 그는 이 천문학적인 승리의 대가가 천문학적인 비난임을 깨달았다. 36. 성장과 깨달음,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군. 김종영은 집무실 문을 잠갔다. 바깥의 요란한 전화벨 소리, 직원들의 술렁임,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두꺼운 원목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거대한 책상 위에 자신을 악마와 흡혈귀로 묘사한 신문들을 펼쳐놓았다. 악마, 국가 파괴범, 영국 국민의 피를 빨아먹은 자. 그는 GKI에 입사했던 평범한 청년, 김종영이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단지 인정과 공정한 기회였다. 그런데 그는 지금 한국가를 파산시킨 악마가 되어 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이 정도의 비난이라면 보통 사람은 죄책감이나 공포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 당연했다. GKI에서 박 팀장의 고작 그 말 한마디에도 잇몸에서 피가 나도록 고통스러워했던 자신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나는 지금 두려운가? 아포스트로피 점점점. 아니, 수치스러운가? 아포스트로피 점점점. 전혀 죄책감을 느끼나? 아포스트로피 점점점. 그들이 자초한 일이다. 놀라웠다. 그의 마음은 GKI 옥탑방에서 소주병을 붙들고 절규하던 그날 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고요하고 평온했다. 전 세계가 그에게 악마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왜일까? 그는 자신을 악마라고 묘사한 신문 기사를 GKI에서 박 팀장이 자신에게 내뱉었던 모욕과 비교해 보았다. 더선의 비난, 흡혈귀 소로스, 영국 국민의 피를 빨았다. 이것은 조지 소로스라는 거대한 공적 인물, 그 이미지를 향한 비난이었다. 그들은 김종영을 몰랐다. 그들은 조지 소로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패배의 분노를 쏟아낼 희생양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이것은 추상적이고 멀리 있으며 잉크로 찍어낸 공허한 외침이었다. GKI 박 팀장의 모욕, 내 주제를 알아. 이러니 지방대 소리를 듣는 거다. 이것은 김종영이라는 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향한 비난이었다. 그는 김종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인격과 그의 배경과 그의 모든 노력을 면전에서 짓밟았다. 이것은 구체적이었고 지독하게 개인적이었으며 그의 살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김종영은 깨달았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신문을 통해 던지는 추상적인 비난은 자신의 사무실 책상 앞에서 자신의 상사가 자신의 눈을 보며 내뱉었던 그 구체적인 모욕 한마디보다 조금도 아프지 않았다. GKI에서 그는 벌레였다. 그는 이유 없이 짓밟혔고 그의 논리는 권위라는 비논리 앞에서 찢겨나갔다. 그는 반격할 수 없었고 그 굴욕감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 지옥은 매일 반복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는 악마라고 불렸다. 왜? 그의 논리가 영국 정부라는 거대한 오만과 비논리를 이겼기 때문에. 그는 GKI에서와는 정반대로 자신의 논리를 완벽하게 증명해냈다. 이 비난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승리의 훈장이었다. 김종영은 자신을 드라큘라로 그린 캐리커처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GKI에서 단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던 격렬과 여유가 담긴 차가운 웃음이었다. 악마라. 그는 GKI 위 구석 자리, 어깨를 움츠리고 앉아있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 자신을 짓밟던 박 팀장의 그 오만한 얼굴,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던 동료들의 그 차가운 눈빛. 그것이야말로 자신에게는 악마였고 지옥이었다. 김종영은 신문들을 한쪽으로 조용히 밀어치웠다. 그는 창밖의 뉴욕 하늘을 바라보았다. GKI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트라우마가 이제는 그 어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갑옷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건 그가 조용히 읊조렸다. 아무것도 아니군. 그는 성장했다. 한 개인의 모욕에도 피를 흘리던 연약한 청년은 이제 전 세계의 비난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거대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